6. 시련의 폭풍. 길을 떠난 지 2시간쯤 되자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 천국의 폭풍이라? 마이크는 생각했다. 마이크는 주체할 수 없는 짐 때문에 막판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갈수록 쉬는 때가 많아졌다. 짐이 무겁기도 했지만 다 끌고 다니자니 너무 어색했다. 서서히 짜증이 치밀며 기분이 상하던 차에 이젠 폭풍까지 가세했다. 빨리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다. 가방이 비에 젖는 게 싫었고 새로운 전투 장비가 녹이 슬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헉! 그것이 보였다. 녹색의 희미한 형체가 울퉁불퉁한 바위들 너머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다. 몸체도 보였는데 크기가 엄청났다. 주황색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그 유령 같은 존재가 줄곧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식되자 불안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오렌지는 그것이 위험하고 마이크를 해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이크는 쉴 때도 뒤쪽으로 돌아앉아 길 뒤쪽의 상황을 살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어지자 걷기조차 힘들었다. 몸이 홀가분했다면 이 정도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등에 동여맨 방패 때문에 꼭 역풍을 안고 항해하는 것 같았다. 가방과 배낭만 없었다면 그동안 연습한 대로 검과 방패를 손에 들고 균형 잡힌 자세로 바람을 막으면서 훨씬 빠르게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손에 가방을 든 채로는 불가능했다. 마이크는 변덕스런 날씨가 잠잠해져 다시 평온해질 때까지 어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마이크는 지금껏 이렇게 이상한 날씨를 본 적이 없었다. 날씨가 순식간에 너무 급격하게 변했다. 마이크는 추격자를 계속 예의주시했다. 강풍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짝 따라붙는 것을 보고 마이크는 경악했다. 그것은 아주 빨랐다. 비바람을 뚫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이지? 비바람이 더 심하게 몰아쳤고 마이크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마이크는 바람에 부딪히는 몸의 단면적을 줄이기 위해 몸을 한껏 구부리고 걸었다. 결국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자 마이크는 걸음을 멈추고 땅 위로 몸을 바싹 굽혔다. 바람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폭풍은 이제 광포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갑옷을 걸치지 않아 살갗이 드러난 부위는 거센 빗줄기가 내리치면서 마치 수백 개의 바늘로 찔러대는 것 같았다. 사태가 심각했다. 그는 길 뒤쪽을 슬쩍 훔쳐봤다. 폭우와 안개 때문에 사실상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빨간 눈을 이글거리며 당당하게 서 있는 짙은 녹색의 형체는 또렷이 보였다. 그것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이크는 두려웠다. 그때 내면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재촉하는 블루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도를 사용해요.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 그는 정말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마이크는 생각했다. 미네소타에서 자라면서 폭풍이라면 꽤 이력이 났지만 이 광포한 폭풍에는 전혀 비할 바가 아니었다. 마이크는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땅에 바짝 엎드려 폭풍의 강력한 힘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텼다. 바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버티기가 한결 수월했다.
자연의 집중 포격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해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평정심을 잃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힐 법도 하지만 다행히도 마이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도를 꺼낼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는 지도를 꺼낼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급했다. 마이크는 폭풍 후에 맹렬한 공격을 받으며 한 손으로는 풀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소중한 책과 사진이 든 가방을 붙들고 있었다. 지도가 있는 배낭은 목에 걸린 채로 배 밑에 깔려 안전했지만 지도를 꺼내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다.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자 등 뒤의 방패가 돛대처럼 바람에 내밀리면서 한순간 마이크의 몸이 공중에 부웅 떴다. 약자를 괴롭히는 불량배 마냥 광포한 폭풍이 마이크의 몸을 쿡쿡 찔러댔다. 그는 강한 의지로 몸을 더 바짝 땅에 붙였다. 그 다음 발가락을 진흙 속에 쳐박고 한 손으로는 억센 잡초를 움켜잡고서 몸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사방이 이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간신히 실눈을 뜨며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세찬 바람과 폭우 속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땅바닥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형체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마이크를 계속 쫓아오고 있을까? 이 와중에도 감히 움직이고 있을까? 아님 폭풍 후에 휩쓸려 죽었을까? 화재 경보기의 경보음처럼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고음이 마이크의 모든 세포에서 울려댔다. 두려웠냐고? 절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든 지도를 꺼내야 했다. 때마침 머릿속에서 들리는 오렌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요란한데 어떻게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마이크는 생각했다. 마이클 토마스, 짐을 버려요! 마이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 이제 옷은 심지어 갑옷 안의 옷까지 완전히 젖었고 그는 추위로 덜덜 떨기 시작했다. 매서운 바람의 비명 속에서도 어디선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왔다. 대체 이 소리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소리가 울려 퍼지며 대지가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이 더 가까이 왔나? 그는 오렌지가 말한 대로 해야 했다. 그것이 오고 있었다. 마이크는 조심스럽게 싼 추억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차근차근 버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책이 든 가방이었다. 두 손가락을 펴서 첫 번째 가방에 손잡이를 놓았다. 폭풍은 가방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기만을 기다리던 성난 전동 공구 마냥 가방을 획 낚아채갔다. 가방을 손에서 놓자마자 가방이 꼭 손에서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부러졌나 싶을 정도였다. 바로 머리 위쪽에서 가방의 솔기가 찢기고 수백 쪽에 이르는 책의 페이지들이 휙휙 넘어가며 잘게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마이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는 처음이었다. 소중한 책들. 그러나 책에 대한 생각을 그만 털어버리고 엄지를 들어 다른 가방도 놓았다. 이번엔 더 나빴다. 폭풍은 승리의 눈이 먼 사나운 격투기 선수처럼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더니 마이크가 차마 놓지 못하는 가방을 손에서 확 떼어낸 다음 그를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 이때는 정말 어두운 형체가 와서 그를 제압하고 갈기갈기 찢는 줄 알았다. 폭풍이 어찌나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지 마치 훈련 교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그의 등을 짓밟는 것 같았다. 책과는 달리 사진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너무 허무하게 사라져 마이클 토마스는 되레 화가 났다. 격노한 폭풍이 마이클을 구타하는 사이 그의 인생사와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무정한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상황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이제 자유로워진 손으로 배 아래에 깔린 지도를 꺼내기 위해 마이크는 몸을 살짝 들어 올렸다. 거센 바람과 등에 매달린 방패로 인해 몸이 붕 뜨는 바람에 하마터면 지도를 놓칠 뻔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뻗어 간신히 지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빨간 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마이크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어렵사리 지도를 펼쳤다. 본능에만 의존해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리자 갑옷의 금속이 젖은 땅에 스치면서 파인 흙까지 함께 따라 올라왔다. 몸을 가능한 한 땅에 바싹 붙이면서 손과 지도를 상체까지 올리기란 쉽지 않은 기술이었다. 지도를 눈높이까지 가져오느라 손이 땅에 쓸려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지도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설사 볼 수 있다 한들 글씨가 빗물에 씻겨 지워지면 어쩔 것인가. 폭우와 세찬 바람에 죽기 살기로 풀을 움켜쥐고 있던 손에 서서히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팔도 점점 무감각해졌다.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풍에도 끄떡없었다. 그 진절머리 나는 생물체는 이 나라의 높은 진동수와는 맞지 않는 어두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곳의 강풍과 폭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어깨를 당당히 편 채로 음산하고 어두운 길을 헤치며 땅에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마이클 토마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것이 폭풍우를 뚫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동안 마이크는 비바람에 맞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은 휘몰아치는 돌풍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방이 보이지 않는 것 빼고는 이 어두운 형체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원에서 산책하듯 느긋하게 걸으며 마이크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오늘 운명이 자기 편이란 것을 알았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도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앞에 사냥감만큼이나 그것 역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슬금슬금 마이클 토마스에게 다가가 이 기묘한 상황을 종결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이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자신이 혐오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정의 나라 곳곳에 뿌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마이크의 직감이 맞았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 요정 나라의 존재들이 개인용 눈가리개라도 요청한 듯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본능적으로 마이크가 엎드려 있는 곳을 감지하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은 최대한 집중해서 주먹으로 아래쪽을 강하게 내리쳤다. 하지만 땅만 파헤쳐졌을 뿐 마이크는 없었다. 그가 내리친 곳은 마이크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그것이 공격하는 소리가 마이크에게 들렸을 때 그것에겐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가 버린 책의 페이지가 휙휙 넘어가고 천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그것은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그것은 아주 흡족해 했다.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없이 미친 듯 몰아치는 폭풍을 뚫고 마침내 마이크 옆으로 다가왔다. 한 손은 아래로 축 늘어져 있고 다른 한 손으로 억센 풀을 간신히 움켜쥐고 있는 마이클 토마스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면 바로 그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장정 12명을 합해놓은 듯한 힘으로 마이클 토마스의 등을 힘껏 내리쳤다. 그 순간 그것은 수백만 개의 다트 화살이 사막 위로 뒤덮인 자신의 살갗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순백색과 엷은 은색의 빛이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힘이 그것을 덮쳤다. 대포에라도 맞은 것처럼 그것은 긴 궤도를 그리며 처음에 있던 자리로 무참하게 나가떨어졌다. 무언가 엄청 뜨거운 것에 대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자신을 밀쳐낸 강력한 힘에
그것은 순간적으로 약해졌다. 마이클 토마스의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방패는 그의 몸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 가장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방패가 갑자기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었다. 심지어 마이크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제 역할을 했다. 방패는 그의 존재의 일부분이었다. 어두운 생명체의 낮은 진동 주파수와 방패의 높은 주파수가 섞이면서 강력한 물리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극단적인 힘이 서로를 밀어내듯 지식의 방패는 어두운 존재의 공격을 밀쳐냈다. 마이클 토마스는 간신히 지도를 목적으로 가져왔다. 어둠 속에서 뭔가 보이길 바라며 지도를 내려다봤다. 갑자기 빛이 번쩍였다. 격렬한 돌풍이 그를 한바탕 내리치는 것 같더니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울부짖는 바람과 폭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는데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 강렬한 빛이 사방을 환하게 밝혀준 덕분에 마이크는 실눈으로도 지도를 명확히 볼 수 있었다. 미친 듯이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지도는 물에 씻겨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는 눈으로 지도를 재빨리 훑어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점을 찾아냈다. 갑자기 주변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보호막 같은 연기가 이는 것이 보였지만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지도에 길이 나타났고 바로 근처에 동굴이 있었다. 동쪽으로 몇 미터만 가면 안전한 곳이었다. 어쩌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신이 자기와 가까운 곳에 번개를 내리치신 것 같았다. 그에게 불빛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길을 쓰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악한 존재까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한몫했다는 사실을 마이크는 전혀 몰랐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는 난생 처음 무언가를 공동으로 창조했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선물이 적재적소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오렌지한테 듣긴 했지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마이크는 강한 의지로 있는 힘을 다해 풀과 바위를 움켜잡으며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갔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가락으로 땅을 파헤치며 몇 센티미터씩 동쪽으로 움직였다. 맹렬한 폭풍 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납작하게 엎드려 질척한 땅을 20분이나 기어갔다. 고작 몇 미터 가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지만 마이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마침내 작은 동굴의 입구가 보였다.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비바람을 피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고통스럽게 몸을 질질 끌면서도 어두운 형체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준 신께 감사드렸다. 동굴 입구로 기어들어가는 순간에도 폭풍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다. 사방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그는 경악했다. 이렇게 마법 같은 곳에도 천재지변은 있구나. 마이크는 생각했다. 동굴 안은 고요했지만 마이크의 몸과 마음은 엉망진창이었다. 땅에 쓸린 손은 피투성이었다. 옷이 진흙에 흠뻑 젖었지만 옷을 벗기엔 동굴 안이 너무 추웠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태를 가늠해 보았다.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 끈질기게 쫓아온 정체 모를 적과 광포한 폭풍으로부터 살아남은 마이클 토마스. 이 시점에서 그가 감격의 눈물이라도 흘릴 거라고 예상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었다. 마이크는 되레 화가 났다. 그는 추위가 아니라 갑자기 솟구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의 소중한 물건들이 찢겨서 날아가고 없었다. 폭풍우를 누가 조작했는지 알고 난 그는 아예 대놓고 고함을 질러댔다. 나를 잘도 속였네요? 그는 동굴 입구로 가서 휘몰아치는 바람에 대고 소리쳤다. 내 말 듣고 있어요?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천사들이 억지로 상황을 조작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신성한 곳을 통제하는 존재들에 의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네요.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 들으라는 듯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당신네들 충고를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동굴 입구에서 계속 고함을 질러대자니 추위와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렸다. 잃어버린 부모님 사진을 생각하자 싸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감정이 격해져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다. 천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 소중한 물건을 강탈한 것만 같았다. 문득 등 뒤로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며 모닥불 그림자가 희미하게 깜박거리는 게 보였다.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것뿐이에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오렌지가 동굴 안쪽에 있었다. 오렌지 앞에는 마이클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작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좀 진정이 된 마이크는 불가로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다. 마침내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오렌지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요? 아니요. 오렌지가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근데 왜 내 물건들을 모조리 뺏어갔죠? 여기는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곳이에요, 마이클 토마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기에서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보다 더 귀하게 존중되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놈의 자유로운 선택? 마이크가 소리쳤다. 짐을 버리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오렌지가 말했다. 가방을 놓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당신은 그냥 가지고 가기로 선택했어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오늘 일어난 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가방도 안전하게 보관되었을 거고요. 당신은 아직 이곳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새로운 선물과 도구도 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마이크가 맞받아쳤다. 아끼는 물건 몇 개 가지고 다닌다고 무슨 큰일이 나나요? 누구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다고요. 당신 여행에는 맞지 않았어요, 마이클. 오렌지는 모닥불 건너편 바위에 걸터 앉았다. 당신이 가지고 다니던 물건은 당신의 옛날 모습을 상징했어요. 그 옛날 모습은 새롭게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는 당신의 새 진동 주파수와는 맞지 않아요. 옛날 모습이 자꾸 튀어나와서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모든 면에서 변하고 있어요, 마이클. 우리는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마이크는 피가 나는 손과 엉망이 된 옷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이클 토마스. 그래서 스스로 교훈을 배워야 했죠. 마이크는 오렌지의 말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제가 짐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죠? 옛날 에너지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짊어지고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렌지가 대답했다. 바람이 예전의 의식 상태와 상응하는 곳으로 데려갔겠죠. 목숨은 부지했겠지만 지금까지 신성한 길에서 배우고 얻은 것을 모두 잃어버렸을 거예요. 새로운 마이클 토마스는 더 이상 없고 결국엔 이곳을 떠났을 테죠. 오렌지는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잘 들어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일지라도
옛 에너지를 끌어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두 에너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사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래된 물리적 속성과 새로운 속성은 서로 뒤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렌지가 마이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물건은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추억까지 폭풍 후에 모두 휩쓸려 갔나요? 아직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기억해요.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감을 잡으며 마이크가 대답했다. 그럼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거죠? 오렌지가 물었다. 마이크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오렌지가 무얼 말하려는지 알았다. 오렌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에게 간단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사려 깊은 아버지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건 그들과 함께한 순간의 에너지 때문이지 옛날의 물건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을 때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새로운 마이클 토마스에게 주어진 선물을 이용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의 추억이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당신은 부모님의 진정한 본질, 그리고 당신의 참 모습에 대해 새로이 알아가고 있어요. 사실 새로운 도구와 선물을 이용하면 훨씬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날 거예요. 옛날 소지품은 큰 그림을 볼 수 없던 시절로 당신을 끌어당기기만 할 뿐이랍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오렌지가 말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렌지는 그의 생각을 알아채고 다시 말했다. 7번째 집을 방문하고 나면 모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렌지가 미소를 지었다. 마이크는 오렌지가 말한 내용의 일부밖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황은 대충 파악이 되었다. 파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 길에서 썩었던 것처럼 옛날 마이크의 어떤 것도 집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쉽고 미리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은 천사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 길을 계속 가려면 자신이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길에 들었던 2가지 충고도 떠올랐다. 하나는 음식을 가져가지 말라는 블루의 충고였고 다른 하나는 짐을 두고 가라는 오렌지의 충고였다. 2번 다 그는 충고를 무시했고 결국 2번 모두 곤경에 처했다. 그는 이제부터 천사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로 다짐했다. 이곳은 여러 차원의 특성들이 공존하는 이상한 곳이었다. 그에겐 생물학적인 정보가 있고 천사에겐 영적인 정보가 있었다. 천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 혼자서 멋대로 추측하지 않으면 여행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영적 언어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곳을 잘 아는 천사들의 말을 믿어야 했고 여행을 하며 스스로 배워야 했다. 오렌지! 마이클이 오렌지의 주의를 돌렸다. 왜 폭풍이 몰아친 거죠?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정답을 말해줘도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오렌지가 동굴 입구 쪽으로 걸어가더니 돌아서서 말했다. 인간이 여기에 없으면 폭풍도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렌지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마이크가 자신을 추격해온 어두운 존재에 대해 물어보려고 일어섰을 때 오렌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잘 가요, 밝고 화사한 주황색 친구. 방금 전까지 오렌지가 머물렀던 허공에 대고 마이크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의 작별 인사에 대한 천사의 반응이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차분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사려 깊은 오렌지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당신이 우리 차원의 일부란 걸 알게 될 쯤이면 왜 우리가 절대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점점 더 헷갈리게 만드는군. 마이크는 생각했다. 하지만 왠지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되었다. 마이크는 옷을 벗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옆에 바위에 널었다. 갑옷과 방패도 벗어서 조심스럽게 옷 옆에 놓으며 살펴봤지만 손상된 곳은 전혀 없었다. 그는 밖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스르르 눈이 감겨 몇 시간을 푹 잤다. 폭풍이 한동안 더 몰아쳤지만 마이크가 깨어났을 때는 날씨가 말끔하게 개어 있었다. 동굴 밖을 내다보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오후 내내 자고 나서인지 다시 기운이 났다. 조심스럽게 전투 장비를 걷어서 오렌지가 가르쳐준 대로 입은 다음 지도가 든 배낭을 목에 걸고 다시 길을 나섰다. 모든 것이 아주 평화로워 보였다. 뒤를 돌아봤으나 위험한 낌새도 없었고 바위나 나무 뒤로 잽싸게 숨는 어두운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는 기분이 좋았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지만 다음번 집이 금방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감이 맞았다. 그는 저 멀리 언덕 위에 보이는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몸도 마음도 가뿐했다. 두 손은 자유로웠고 가방이 없으니 전투 장비가 철커덕거리며 짜증나게 하는 일도 없었다. 사실 언제 가방이 있었나 싶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여행을 하기엔 물건을 잃어버린 게 차라리 더 잘됐단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그 일에 연연해 하지도 않았다. 마음속으로 부모님 사진을 보는 연습을 하자 모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고 사진을 볼 때 느꼈던 느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오렌지 말이 맞았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추억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이크 뒤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혐오스러운 짙은 녹색의 형체가 고통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중이었다. 그것은 움직일 때마다 데인 곳이 쓰라리면서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입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마이클 토마스를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이는 그것에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고 이번 싸움에서 이기려면 크나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마이클 토마스가 조만간 자신의 이글거리는 새빨간 눈을 마주보고 뜨거운 입김을 느끼며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날이 오리란 걸 알았다. 7. 세 번째 집. 생물학의 집. 마이크는 세 번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과 연결된 오솔길에서 잠시 멈췄다. 이번 집은 잔디밭에 생물학의 집이라고 쓰인 푯말이 있었다.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집과 푯말 모두 같은 색이었다. 화사한 녹색의 예쁜 오두막집은 주변의 무성한 풀과 나무들의 색깔과 잘 어우러졌다. 해가 지고 황혼이 깃들며 주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집의 녹색도 약간 더 진해졌다. 마이크는 이제 곧 또 다른 천사를 만나고 둘은 결국 친구가 되리란 걸 알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건대 처음 두 집은 앞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훈련의 시작인 셈이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지겠지? 마이크는 생각했다. 집으로 다가가자 거구의 녹색 천사가 현관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역시나 똑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반가워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그린이라고 부르게 된 이 천사는 유난히 통통하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많았다. 마이크가 보기에 모든 천사가 나름 재미있는 구석이 있었지만 그린은 특히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천사가 마이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윙크를 했다. 검이 아주 멋진데요? 안녕하세요, 그린. 마이크는 검을 칭찬하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했다. 영적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들고 다니니까 내가 어색할까봐 하는 소리겠지. 마이크는 생각했다. 아니에요. 천사가 마이크의 생각을 읽으며 대답했다. 모든 검이 당신 것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건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마이클. 당신의 의도는 정말 순수하고 가슴은 영적 탐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요. 당신의 도구는 당신의 그러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안으로 들어와요. 마이크는 그린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며 대화를 계속했다. 그럼 제가 더 특별하거나 낫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뜻이에요, 마이클. 인간에겐 늘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요. 우리는 절대 인간을 등급을 매기거나 분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을 볼 때 그 사람의 잠재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요. 어떤 잠재력이요? 변화할 가능성이죠. 그린이 외쳤다. 왜죠? 그린이 멈춰서서 마이크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수십 개의 작은 녹색 방을 지나 이제 막 마이크의 임시 숙소 입구에 도착한 참이었다. 천사는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자기 앞에 있는 인간을 최대한 존중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에 온 이유가 뭐죠, 마이클 토마스? 집에 가려고요. 마이크가 재빨리 솔직하게 대답했다.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천사는 마이크가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렸다. 7개의 집으로 여행하는 거요? 그러고요. 그린은 더 듣기를 원했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요? 마이크가 미적거리며 오렌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린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나중엔 당신이 지금 했던 말과 개념을 모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렌지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마이크는 천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 근데 아직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거대한 녹색 존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 집에 가기 위해 뭘 하고 있죠? 변하고 있어요. 마이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왜죠? 그린이 물었다. 이제 질문이 한 바퀴를 삥 돌아 마이크가 애초에 물었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변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으니까요. 어리둥절해 하며 마이크가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인간 친구. 집으로 가는 여행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선 집에 가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면 자기 탐구가 이어지고 또 집에 가려면 반드시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점은 이미 당신도 느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순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면서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되죠. 집의 마지막 문을 여는 건 졸업을 하는 것과 같아요, 마이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죠. 여행의 목표와 마지막 문에 대해 천사와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이크는 몹시 신이 났다.
문을 열면 뭐가 있는지 말해줘요, 그린. 이것이야말로 마이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었다. 맨 처음 요청할 때 당신 스스로 규정했잖아요. 그린이 대답했다. 언제, 뭘요? 마이크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맨 처음 여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요. 그린이 대답했다. 문득 얼굴 없는 위대한 흰색 천사가 마이크에게 집에 가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걸 알아요? 마이크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마이클. 그린은 마이크가 머물게 될 방으로 안내했다. 이젠 이런 방이 익숙할 거예요. 그린이 말했다. 마이크는 방을 둘러보았다. 다른 집의 방들과 비슷했다. 그는 어서 그곳에서 푹 쉬고 싶었다. 바로 옆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이번엔 옷도 준비되어 있어요, 마이클. 천사가 옷장을 가리켰다. 마이크는 이제야 자신의 몰골이 어떤 상태인지 깨달았다. 죽일 듯 몰아붙이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느라 손에는 피범벅이고 찢어진 옷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마이크는 그린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다. 거기엔 진짜로 옷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이즈가 딱 맞는 여행복과 근사한 녹색 가운이 있었다. 자기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린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마이크는 그린이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잘 자요, 녹색 친구. 내일 아침에 봐요. 마이크는 저녁을 먹은 뒤 새벽 5시쯤 악몽을 꾸기 전까진 곤히 잤다. 꿈속에서 그가 폭풍 속에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끔찍한 어두운 존재가 다가왔다. 마치 자신이 그 위험한 존재의 손에 죽게 된다는 걸 예고하는 것만 같아 잔뜩 겁이 났다. 마이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린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다. 당신들은 잠을 자긴 해요? 눈을 비비며 마이크가 물었다. 물론 자지 않죠.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어요. 잠을 몇 시간 못 잔 데다가 악몽까지 꿔서인지 마이크는 몸이 노곤했다. 생물학의 집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해요. 마이클 토마스. 그린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짓더니 가만히 서 있었다. 날마다 아침 5시 30분에 여기로 와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수업이 모두 끝날 때쯤이면 잠의 패턴과 생물학적인 에너지 그리고 악몽까지도 모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꿈꾼 것을 알아요? 마이크는 깜짝 놀랐다. 마이클,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는군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 모두 알고 있고 당신의 학습 진도를 존중하고 있어요. 그린이 침대에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서더니 마이크에게 얼른 준비하고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마이크는 약간 창피했다. 그린, 저 아직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수업의 시작이에요, 마이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옷장에 있는 녹색 가운을 입어요. 마이크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가운을 입은 다음 옆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즐겼다. 그린은 마치 주인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애완견 같았다. 그는 마이크 옆에 바싹 붙어서 마이크가 먹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천사 스승이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집은 뭔가 달랐다. 식사가 끝나자 그린은 특별 교습 장소로 마이크를 이끌었다. 다른 집들은 방도 크고 천장도 엄청 높았는데 이 집은 방들이 모두 작고 대부분의 수업도 방 하나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이크에게 가운을 벗으라고 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당신 몸에서 각성된 부위를 가리켜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당신의 순수한 의도는 어디에 있지요?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신을 자각하는 신체 부위는요? 그리는 매우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서요, 그런 속성을 가진 생물학적 부위를 가리켜봐요. 마이크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는 단지 순수한 의도나 사랑 같은 속성이 몸의 어느 부위에 있는지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어떤 것은 여기에 있고요. 마이크는 이마를 가리켰다. 어떤 것은 여기에도 있어요. 마이크는 가슴에 손을 댔다.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느껴요. 틀렸어요. 그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 마이크는 깜짝 놀랐다. 다시 해볼래요? 마이크는 천천히 몸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자신이 가리킨 곳이 맞는지 그린에게 물었다. 그린은 매번 틀렸다고 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린. 거의 온몸 구석구석 다 가리키고 나자 마이크는 우라가 치밀었다.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마이클 토마스. 듣고 나서 다시 해봐요. 마이크는 이 상황이 너무 코믹하다고 생각했다. 예전엔 있는지조차 몰랐던 나라에서 알몸으로 녹색 천사 앞에 서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천사가 웃긴 얘기를 해주겠단다. 과연 이걸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엉뚱한 곳이 또 있을까? 옛날에 자신이 거의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는 자기 혼자 신이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여행하던 그가 택시를 한 대 발견했어요. 그리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택시라는 단어를 아는 게 놀랍지 않느냐는 듯 마이클의 반응을 살폈다. 마이크는 그린이 원하는 놀라는 신용 따윈 하고 싶지 않아서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꾹 참고 그 대신 약간 능청맞게 웃었다. 어쨌든 그린은 얘기를 계속했다. 남자가 택시를 발견하자 머리를 택시 문에 들이밀고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가죠. 운전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가 가자는 방향으로 쌩하니 달렸어요. 머리만 태우고 말이죠. 그린은 혼자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마이크의 반응을 살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린을 쳐다보던 마이크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래서요? 그린은 얘기의 요점을 말했다.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몸 전체를 택시 안에 밀어넣는 자는 행복하리라. 마이크의 썰렁한 반응에도 그린은 자신의 얘기에 도취되어 혼자 흐뭇해했다. 하던 얘기나 계속 하시죠. 천사의 어이없는 모습에 웃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마이크가 말했다. 그래서 요지가 뭐예요, 그린?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인체의 모든 세포에 신을 자각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깨달음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진동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봐요. 내가 보여줄게요. 그러더니 그린이 갑자기 마이크가 깜짝 놀랄 행동을 했다. 잽싸게 다가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이크의 발가락을 짓밟은 것이다. 아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화가 치민 마이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발가락이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마이크는 한 발로 껑충껑충거리며 발가락을 붙잡고 통증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아프잖아요. 마이크가 그린에게 고함을 쳤다. 발가락이 시꺼멓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발가락이 부러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죠, 마이클?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방 안을 돌아다니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그린이 태연하게 물었다. 내 발가락이요. 이런 끈적끈적한 세디스트 같으니라고. 세디스트는 상대방에게 물리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마이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그는 화가 단단히 났다. 그린은 마이크가 내뱉는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저리 비켜요! 손짓으로 그린을 뿌리치며 마이크가 말했다. 천사의 발 마사지 발 치료요법 그런 거라면 사양하겠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요. 어디가 아픈가요, 마이클? 그린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지금 발가락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마루에 양반 다리로 앉아 발을 후후 불며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던 마이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럼 말해봐요. 성스러운 녹색 양반.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죠? 마이크가 빈정거렸지만 천사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가 아파요, 마이클. 그린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신체의 모든 세포가 당신의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마이클. 우리가 아파요. 마이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가 아파요. 마이크가 시큰둥하게 반복했다. 발가락을 치유해도 되겠어요? 그린이 물었다. 네. 마이크는 이제서야 흥미가 생겼다. 그럼 허락한다고 말해요. 그린이 말했다. 당신이 내 발가락을 치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틀렸어요. 그린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마이크는 어디가 틀렸는지 금방 알아챘다. 그는 다시 말했다. 당신이 치유하도록 허락할게요. 마이크가 잠시 머뭇거렸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모두를요. 그린은 여전히 뭔가 못마땅했다. 마이클, 내가 치유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치유 자체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해봐요. 마이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본 뒤 문장을 고쳐 다시 말했다. 나는 치유를 허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치유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린이 신나게 손뼉을 치며 열정적으로 외쳤다. 잘했어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방금 당신의 발이 치유됐어요. 갑자기 발가락이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피멍이 들었던 발가락은 다시 원래의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온몸에서 느껴지던 통증도 사라졌다. 그린이 마이크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이번에는 그도 그린을 저지하지 않았다. 마이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린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다정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는 방금 전 경험으로 기운이 쭉 빠져 있었다. 통증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린이 계속 말했다. 다시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친구요. 약속해요. 통증 말고도 당신이 방금 경험한 것들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당신은 방금 신체의 일부가 아프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일종의 총체적인 경험이죠. 지금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발가락만 관련된 문제였다면 왜 얼굴 전체가 일그러졌겠어요. 화는 왜 났고요. 발가락이 나한테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요, 몸 전체가 나한테 고함을 질렀어요. 발가락이 고통을 느끼긴 했지만
온몸으로 반응한 거죠. 발가락이 문제의 원인이긴 했지만 장담컨대 모든 세포가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기쁨, 즐거움, 열정, 진리에 대한 자부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느끼고 전체를 자각해요. 그리는 강조하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영적 깨달음과 신에 대한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정확히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린? 이번엔 농담이나 발을 짓밟은 방식 말고 직접적인 대답을 듣고 싶었다. 몸의 모든 세포에서요, 마이클 토마스. 세포 하나하나가 전체를 인식하고 있어요. 각 세포가 다른 세포들을 인지하는 건 당연하고요. 한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가 다 함께 진동해요. 그린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번 강조할 셈으로 마이크를 마주보고 앉았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는 진동 주파수가 증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배우기 위해서예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체의 일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세포 집단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럼요. 그린이 활짝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비됐어요? 발가락 부상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마이크는 대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에 손이 갔다. 네. 그때부터 인체 해부학과 건강에 대한 강의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의과대학에서 하는 수업 같은 건 아니고 간소한 생활이라든지 건강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에너지를 유지해야 할지, 언제, 그리고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운동을 해야 할 때를 어떻게 아는지도 알려주었다. 수업 내내 그리는 마이크가 자신을 우리로 인식하는지 계속 확인했다. 마이크는 더 이상 신체를 따로 분리해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리는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마이크는 깊은 숙면을 취했고 악몽도 꾸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그리는 다시 그의 침대 곁에 나타나 그가 아침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그린이 마이크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일일이 설명했다. 마이크가 어떤 음식을 먹든 개의치 않았지만 마이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 음식이 어떤 식품군에 속하는지 설명했다. 마이크는 그린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마이크는 운동을 했다. 어떤 날은 전투 장비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검과 방패를 차고 갑옷을 다시 입기도 했다. 마이크는 전투복 입는 날이 가장 좋았다. 전투복을 입고 몸에 딱 맞는 장비들에 감탄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검과 방패 그리고 갑옷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는 마이크에게 음식, 식물, 약초에 대해서는 물론 어떻게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마이크는 자신도 모르는 것을 세포들이 알고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방식에 혀를 내둘렀다. 모든 것이 놀라웠다. 그리는 각각의 신체 기관과 세포에는 미세한 자기 극성이 있고 세포들이 애초에 완벽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균형을 찾아 나간다고 했다. 몸이 균형을 이루면 모든 세포는 스스로 완벽하게 재생된다고 했다. 마이크는 몸이 어떻게 끊임없이 재생되는지도 배웠다. 그러다 마이크는 그린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나의 세포들, 아니 우리가 생물학적인 균형에 관해서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저는 정말 세포들이 아는 지식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여기서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을 하다니 재미있군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그린은 유난히 순수한 의도라는 말을 강조했고 마이크는 이제 그린의 강의가 시작되리라는 걸 알았다. 그린이 말했다. 당신은 그냥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함으로써 몸을 소중히 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몸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몹시 행복해하며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 당신의 영이 시험을 받을 때가 된 것 같군요. 몸이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마이크는 알 것 같았다. 네, 알아요, 그린. 마이크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알몸으로 있는 게 창피하지 않았다. 특히 그린 앞에서는. 그린은 천천히 변하는 마이크의 모습이 감탄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린은 최고의 스승인 동시에 자상한 아버지 같았다. 이제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가 뜬금없이 말을 뱉었다. 그린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지금껏 이렇게 빨리 깨달은 인간은 없었어요. 마이크는 그린의 반응에 놀라며 마침내 자기가 뭔가 옳은 말을 했다는 걸 알았다. 갑자기 그린이 방안을 휙휙 날아다니면서 중력을 거슬러 형체를 바꿀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자기만을 위한 그린의 쇼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그 광경은 약간 무서웠을 것이다. 흥분이 좀 가라앉자 그린은 다시 마이크 앞에 멈춰섰다. 그는 다시 녹색의 천사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눈을 크게 뜨고 마이크를 응시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영의 새로운 선물을 이용해 저의 진동 주파수를 늘리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자신이 제대로 말했다는 것을 마이크는 알 수 있었다. 마이크의 지혜가 점점 몸 밖으로 확장되기라도 하듯 그린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린은 완전히 감동받은 얼굴이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마이클 토마스. 그린이 외쳤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세포는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당신 안에 있는 신, 곧 영만이 할 수 있죠. 당신의 영이 깨어나기로 선택하면 모든 세포가 그 선택을 알고 반응해요. 발가락을 다쳤을 때 당신의 영이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당신이 진동 주파수를 올리기로 선택한 순간 당신의 발가락도 그 선택을 알게 되죠. 당신의 모든 세포가 지금 이 순간을 축하하고 있어요. 마이클, 오늘 당신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군요. 오늘은 정말 근사한 날이었다. 마이크는 영적인 개념들을 훨씬 더 이해한 기분이었다. 사실 오늘 그가 내린 선택은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다. 그린은 침실로 오는 길에 지금까지 마이크가 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성한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린은 영적 단계로 더 나아갈 때마다 마이크 자신의 허락을 통해 몸이 생물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은 마이크가 자랑스러워 평상시보다 더 정중하게 대했다. 침실 문 앞에 이르러 그린은 마이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지금까지는 내가 이쯤에서 사라졌다가 아침이 되면 돌아오곤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일과였고요. 내가 당신을 정말이지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군요. 이제 당신은 진동 주파수가 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해요. 내가 일전에 절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죠? 앞으로도 난 그럴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이 감당할 만한 속도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때문에 입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밤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잠자리에 들겠지만 내일이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시험에도 들게 될 거예요. 그리는 오랫동안 마이크를 응시했고 마이크는 자신을 극진히 아끼고 존중하는 그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이크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평상시와 아주 다르다는 걸 알았다. 그는 그린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길 원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내일이면 알 수 있으려나? 내일 수업 내용은 뭐지? 지금 당장 말해줘요. 마이크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고 그린 역시 마이크의 생각을 못 들은 척했다. 그 대신 그린은 아주 천천히 방에서 멀어져 갔다. 전혀 그린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뭔가 변하고 있었고 마이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벽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베일의 저편에 있는 집으로 가려면 꽤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보군요. 마이크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설마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천사가 되거나 당신네들처럼 몸 색깔이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생각을 하자 마이크는 실실 웃음이 나왔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천사 중 한 명이 이 말을 듣고 대꾸를 할 거라 예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몸 안에서 벌써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명치 쪽에서 진동이 느껴지며 으슬으슬 추웠다. 그는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마이크는 잠을 설쳤다. 그는 그린이 보고 싶고 또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서 5시 30분이 되기만 기다렸다. 그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깼다 다시 잠이 들 때마다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그것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매번 소름 끼치는 무언가에 붙잡혀 죽는 꿈이었다. 사체가 절단되는 순간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땀과 두려움이 범벅이 된 상태로 깨곤 했다. 깨어서 보면 정막만이 감돌았다. 다시 잠이 들면 또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몇 번이나 그가 죽었을까? 5번? 6번? 도대체 끝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죽는 꿈을 꾸었다. 죽는 방식은 매번 조금씩 달랐다. 꿈을 꿀수록 내용이 점점 생생해졌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데 마치 자신의 영혼을 모두 비워내는 것 같았다. 지금껏 살면서 그렇게 깊은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다. 그는 소리내 엉엉 울다가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자신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울었다. 시련과 자신이 놓친 기회를 떠올리면서 울었다. 그것이 실제로 자기를 죽인 것만 같았고 결국엔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었다. 울면 울수록 마음의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는 격한 슬픔과 비탄에 휩싸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통곡했다. 마이크는 울다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몇 시간 후에 깨어났다. 뭔가 이상했다.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그린이 어디에 있지? 왜 내가 늦잠을 자도록 내버려뒀지? 마이크는 일어나자마자 간밤의 오열로 배 근육이 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옆구리를 만지며 이런 우리가 아프군 하고 자신의 몸에 대고 말했다. 마이크는 늘 식사가 차려져 있던 방으로 갔다. 하지만 거기엔 음식이 없었다.
그는 녹색 가운을 입고 그린을 찾기 시작했다. 지금껏 익숙했던 방들이 약간 갈색빛이 도는 칙칙한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채광 때문인가? 그러고 보니 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린은 어디에 있지? 여기가 왜 이러지? 그린, 어디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집안 곳곳을 둘러봤지만 녹색 천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배고프고 지친 상태로 마이크는 그린이 강의하던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았다. 당혹스러웠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다. 영적 여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전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때 오래도록 시달렸던 우울증의 느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오직 정막만이 감돌았다. 다들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블루, 오렌지, 그린, 이봐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요. 여전히 침묵만이 이어졌다. 마이크는 우울증이 재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 생기든 누가 뭘 하든 상관치 않던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좋아요.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뭘 해보겠다는 건지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마이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다. 그는 침실로 돌아가 방을 둘러보았다. 옷장을 여는 순간 지도가 생각났다. 지도가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시시각각 변하는 영적인 나라에서 뭔가 일이 꼬일 때마다 지도가 큰 도움이 됐었다. 마이크는 금방 두루마리를 찾아 펼쳤다. 마이크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도를 보며 너무 기가 막혀 슬그머니 옆으로 지도를 치웠다. 그는 가운을 입은 채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시간은 이제 겨우 오후 1시였다. 지금이 몇 시든 마이크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벽을 응시했다. 항상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있던 양피지에 글씨는 온데간데 없고 검정 얼룩만 남아있었다. 지도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지도가 죽은 것이다. 지도는 더 이상 마법을 부리지 않았다. 지난밤 진짜로 그것이 이 집에 침입해 마이크를 죽인 것일까? 잠자면서 마이크가 경험한 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그것이 천사들도 모두 죽인 것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이크는 암담함과 우울증에 맞서 싸웠다. 모든 것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그린이 한 말을 기억해 보려고 했었다.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며 그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부터 겪게 될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이게 그린의 작별 인사였나? 마이크는 처음에 그 장엄한 흰색 존재가 했던 말도 떠올랐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이크는 그 말들을 계속 곱씹어 보았다. 그는 신을 믿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시험하는 속임수였다. 마이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얼른 갑옷을 입었다. 갑옷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고 검을 들고 있자니 꼭 얼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마이크는 자랑스럽게 갑옷을 입은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무엇도 나의 영을 좌절시키지는 못하리라. 나는 우울증을 극복했노라. 침묵과 공허한 말만 있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랑이나 존중을 받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마이클 토마스를 신경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나라는 완전히 텅텅 비고 오직 있는 것이라곤 마이클 토마스 뿐이었다. 마이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를 썼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전투복을 갖춰 입은 채로 교실로 가서 학생 의자에 앉았다. 개미 소리 하나 안 나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관찰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앉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뭘 기다리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는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오기 전 완전히 극복했던 우울증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마침내 깜깜해진 방에서 그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이번엔 자다 깨다를 반복하지 않았다. 어지럽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검이 마이크의 새롭게 변화된 진동 주파수에 반응해 부드럽게 진동하며 노래를 불렀지만 마이클 토마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새롭게 변한 그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반응하여 방패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마이클 토마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이클의 DNA에서 새롭게 깨어난 근원의 영적 지시에 화답하며 갑옷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지만 마이클 토마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이클 토마스의 모든 세포가 변하는 중이었고 변형의 과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사실 마이크는 아주 깊은 단잠을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크가 일어났을 때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밤새 앉아있던 의자에 있었지만 어쩐지 방이 더 밝고 쾌적해 보였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아직도 혼자인가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괜찮은가였다. 그의 우울증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다. 마이크는 여전히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입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늘도 굶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음식이 늘 차려져 있던 방으로 활기차게 걸어갔다. 복도 중간쯤 걸어가자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를 반겼다. 마이크는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리라는 걸 알았다. 마이크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거의 아사할 지경이었고 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자마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먹어댔다. 입에 음식을 한가득 쑤셔 넣고 큰 소리로 노래까지 불렀다. 엄마, 지금 제 모습을 한번 봐야 해요. 계란 노른자를 입가로 흘리면서 마이크가 외쳤다. 이런 매너 없는 모습을 보면 되게 창피해 하실 거야. 어머니는 지금 당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마이크. 그린이 출입구에 서 있었다.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마이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녹색 친구에게 예의를 차렸다. 천사를 보자 그는 뛸 듯이 기뻤다. 그린! 마이크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앉아요. 마이크는 자리에 앉아서 먹던 음식을 마저 먹었다. 거구의 천사가 식탁으로 와서 마이크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가 먼저 말을 꺼내기만 잠자코 기다렸다. 자신의 인간 친구가 지난밤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린은 마이크가 언제쯤 질문을 할지 궁금했다. 마이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흥얼거리며 먹기만 했다. 그는 바보처럼 실실 웃으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린을 쳐다봤다. 그린은 마이크의 몸을 훑어보며 전투복에 변화가 생겼음을 눈치챘다. 그는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검이 멋지네요. 짐짓 능청을 떨며 그린이 말했다. 자기가 맨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린이 내뱉은 첫 마디가 그 말이었다는 게 떠올라
마이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바람에 입안에 있던 음식이 사방으로 튀자 위대한 녹색의 존재도 함께 웃기 시작했다. 둘은 처음으로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았다. 천사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지금이 포옹을 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웃음도 멈춰지지 않았다. 이제 마이클은 자신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장엄한 녹색 천사와 춤을 추고 있었다. 한바탕 소란으로 식탁에서 굴러떨어진 베이글과 빵을 짓밟으며 둘은 느릿느릿 스텝을 밟았다. 블루베리 머핀 조각이 발가락 사이에 끼고 방이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여흥이 가라앉고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도 마이크는 숨도 못 쉬고 웃느라 가슴이 들썩였다. 마침내 그는 앞에 서 있는 그린에게 말했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이크는 다 식어버린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그가 잠시 먹는 걸 멈추고 물었다. 정말 제 엄마 아빠가 저를 볼 수 있나요, 그린? 이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는 방금 전 그린이 방에 들어오면서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하다니 상당히 흥미롭네요. 사실 변화를 겪고 나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새로운 각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가끔 여기 천사들은 변화를 겪고 난 인간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할지 서로 내기를 하곤 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는데 당신은 그 얘기를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 방에 꽤 오래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부모님에 대해 먼저 묻네요. 참으로 당신은 특별한 인간이에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마이크는 그린이 부쩍 감정이 풍부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사도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린은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요, 마이클 토마스. 당신 부모님은 당신을 볼 수 있고 지금 당신을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린은 다음 질문을 기다렸다. 마이크는 그린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마이크가 다시 말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린이 고개를 옆으로 갸웃하며 말했다. 그래요? 말해봐요 그럼. 그린이 귀를 쫑긋 세웠다. 일반적으로 이때쯤이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전날의 경험으로 아직 얼떨떨해하는 인간에게 왜 그렇게 끔찍하고 외로운 여행을 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뎌내야 했는지 하루 종일 설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 변했어요, 그린. 당신이 말한 대로요. 뭔가 달라진 걸 느껴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가 좀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어요. 뭐랄까, 단순히 스승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이크는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느라 약간 길게 뜸을 들였다. 기다리다 못한 그린이 끼어들었다. 가족이요? 맞아요. 마이크가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그가 계속 말했다. 어제 일은 처음엔 저를 시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이 아니었어요. 마이크가 자기 생각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도록 그린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어제 일에 대해 당신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마이크는 마치 학생에게 강의를 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린,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갑자기 반응을 멈춘 것 같았어요. 스위치를 끄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았죠. 어디에도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심지어 제가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어요. 지도를 보자 감이 왔고 비로소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죠.
그린은 마이크의 깊은 통찰력에 탐복했다. 지금까지 그린의 집에서 많은 학생이 수업을 받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진동의 변화 과정을 인식한 사람이 없었다. 보통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린은 마이클 토마스가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챘다. 그린은 자신의 학생이 무척 자랑스러웠고 사랑스러웠다. 마이크가 계속 말했다. 지도 역시 죽어 있었어요. 전 이도저도 아닌 상태였고 그때서야 감이 왔어요. 이번 영적 선물을 받으려면 저는 다시 태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몸의 전원이 나갔다가 새로운 회로에 전류가 다시 흐르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을 잘 차리고만 있으면 결국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봤어요. 시각화만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떠올리며 제가 이곳에 온 이유에만 집중했죠. 마이크는 그린을 쳐다보았고 그린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눈물이 나려는 걸 애써 참았다. 제가 맞나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군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자신의 말을 좀 더 강조하려고 그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거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나만 떠올린 게 아니에요. 나는 전체의 일부예요, 마이클.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당신은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또한 전체의 일부지만 아직 나만큼 그걸 느끼진 못해요.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면 이러한 사실을 잘 자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린이라 부르는 존재의 사랑을 느꼈을 때 사실 당신은 블루, 오렌지, 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여행길에서 만나게 될 존재들의 사랑까지 느꼈던 거예요. 아직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당신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마이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은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꼈고요. 당신의 직감이 맞았어요.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군요. 마이크는 그린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린이 생각을 정리하길 기다리며 잠자코 기다렸다. 이윽고 그린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한 말이 모두 맞아요. 현명한 인간 친구.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려면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신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가 당신의 영적 진도에 방해가 되죠. 당신한텐 이미 그러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당신은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어요, 마이클. 잠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공허하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꼈죠. 그럴 때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이 집의 교사로서 나는 당신에게 해결책을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해답을 찾아냈어요. 이곳에서 새롭게 각성되고 성숙해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이크가 자신의 칭찬을 받아들이도록 시간을 주었다. 다른 질문이 또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네, 새로운 진동 주파수로 올라갈 때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거예요. 다음번에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린이 마이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우선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유익한 것에 집중하세요. 어려운 시기는 일시적일 뿐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잊지 말고요. 오히려 신성한 의식을 거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존중하세요. 이번에 했던 대로만 하면 돼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선물과 연관된 존재의 사랑을 고스란히 느끼세요. 마이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 다음에도 며칠간 수업이 계속 이어졌다. 마이크의 새로운 진동 주파수 덕분에 더 많은 정보가 주어졌다. 몸의 미묘한 진동 에너지를 자각하는 법을 배웠고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도 배웠다. 그리는 진동 주파수가 변할 때마다 어떻게 수면 형태가 바뀌고 어떤 음식이 더 당기는지 알려줬다.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녹색집에서의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 이제 성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그린이 물었다. 그 말을 듣고 마이크는 놀라 자빠질 뻔했다. 그린이 농담하는가 싶어 그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마이크는 당혹스러웠다. 장난 아닌데요? 그린이 말했다.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마이크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그린, 그건 천사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나 하는 아주 추잡한 거예요. 아주 저급한 욕망이죠.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놀랐잖아요. 마이크는 고개를 돌리며 방구석을 향해 말했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린은 고집을 부렸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마이클. 당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성의 관념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생물학적인 주제이고 당신이 여기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그린은 마이크가 방금 자신이 한 말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마이크는 단념했다. 그는 그린이 가르쳐야 하는 수업 내용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성교육 시간을 떠올렸다. 어쩌다 운이 나빠 수업을 맡게 된 남자 선생님이 이미 알 만큼 아는 남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설명하던. 수업 시간 내내 그들은 계집애들처럼 키득거리고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었다. 마음은 이미 딴 곳에 있었고 이건 정말 너무나 사적인 얘기였다. 그린, 꼭 해야만 하나요? 네. 그러나 그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인간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마이클 토마스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린은 마치 개인 경험담을 얘기하듯 아주 능숙하게 설명을 했다. 하지만 천사는 성별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는 마이크에게 성관계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가장 영적인 측면 중 하나라고 했다. 그린은 충격에 빠진 마이크에게 성관계의 본래 목적과 아이를 갖는 것 외에 남녀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함께 특정 방식으로 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둘이 동시에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지어 욕정을 통제하여 특정 방식으로 승화시켰을 때 신체의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사실 성관계는 깨달음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였던 것이다. 강의가 끝나자 마이크는 숙연해졌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마이크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전 지금까지 성관계를 추잡하게만 여겼어요. 뭔가 추하고 어두운 것이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생겨난 육체적 욕망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영적인 행위라고요? 와, 정말 새로운 개념이네요. 성직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마이크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동물이 교미하는 장면이나 사춘기 때 또래 친구들에게 주워들은 얘기로만 성에 대해 알았던 시골 청년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정보였고 마이크는 불현듯 뭔가 떠올라 고개를 들었다. 그린, 전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젠 너무 늦었지만요. 과거의 선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요, 마이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정보를 늦게 접하긴 했지만 그런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행하면서 이 정보를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는 없겠지만 정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성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성관계를 신성한 행위로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그린의 말이 맞았다. 남자 인간으로서 마이크 역시 여전히 성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신성한 장소에서도 말이다. 그는 그런 성적 환상을 부적절하거나 불결하다고 느끼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했다. 이는 마이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마이크는 어떻게 퍼즐 한 조각이 끼워져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좀 더 완전해진 것 같았다. 이제 자신의 몸에서 가장 은밀한 부위까지 우리에 합류돼 존중받게 된 것이다. 마이크는 그런 생각을 하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린도 마이크의 인식이 변하는 것을 보며 활짝 웃었다. 다음 날이 되자 마이크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녹색 집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만들어준 환상적인 새 옷을 입었다. 녹색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경험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그린과 함께 녹색 오두막집의 문간에 서 있었다. 마이크는 기분이 좋았다. 새 옷 위에 걸친 전투 장비는 더없이 훌륭해 보였고 옷감이 몸에 닿는 촉감도 정말 좋았다. 모든 것이 몸에 딱 맞았다. 지난 몇 주간 훈련을 받고 운동을 해서 몸의 치수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옷을 재단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린이 그를 면밀히 살피다가 마이크의 무기에 시선이 멈추더니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그 순간 마이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알아요, 알아. 검이 멋지다고요? 이번엔 그린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녹색 천사의 말을 가로채다니 대단한걸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동안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마이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해줘요. 약속해요. 그린은 주저함 없이 즉각 대답했다. 저에게 물어볼 게 있나요? 지금까지 다른 집에서 떠나기 전에 늘 들었던 질문, 일종의 외교 의뢰를 떠올리며 마이크가 말했다. 네, 있어요. 당신은 이미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그린이 마이크를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묻기 전에 대답하겠어요? 네, 그럴게요.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마이클 토마스가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의도는 순수하며 나의 육체는 당신들 모두의 영과 함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신들의 진동을 가깝게 느끼며 그런 친밀함 속에서 목적의식과 신성함 그리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나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천사가 먼저 말 한마디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겠지만 이번엔 마이크가 먼저 작별 인사 없이 떠났다. 그는 다음 집이 나오게 될 북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린은 현관문에서 마이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그러곤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큰 소리로 외쳤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만약 다음 집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으면 그대는 내가 생각하는 전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린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여전히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혐오스럽고 추한 녹색의 생물체가 슬그머니 녹색 집을 지나쳐갔다. 그것은 그린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자신의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이크를 뒤쫓아갔다. 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아는 척하거나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는 그것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도 조만간 그렇게 되리란 걸 알았다. 그 생각을 하며 그리는 미소를 지었다. 이 둘의 맞대결은 정말 볼만하겠군. 그가 말했다. 그러곤 돌아서서 녹색 집으로 들어갔다.